henkiyo님 구독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그리스빌님 어서오세요. 네. 네, 강냉이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이제 네. 아침부터 이제 문을 열었는데 이제 오전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계속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네, 오늘은 낮에 원래 손님이 없는데 사실 오늘은 일찍 방송을 접었습니다. 8시에 가게를 마감했어요. 오후 8시, 원래 손님이 우리 술집은 오후 8시부터 11시, 여기가 메인 타임이거든요. 예, 이때 대부분 술을 파는 건데, 매상이 나오는 건데, 8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월급날이어서 손님이 많은 날인데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왜 그러냐? 나 진짜 궁금하죠, 여러분도. 왜 인드라가 이렇게 방송을 일찍 시작했는지. 네. 35분부터 이제 본 방송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끌어야지 좀. 트레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지금 배고파가지고 강냉이를 먹구나. 우리 강냉이 맛있어요. 강냉이 오늘 지금 밥을 한 끼도 못 먹어서 강냉이로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사 잘 되는 날입니다. 문을 닫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잡음이 들리는 건 여기 지금 히터를 틀어놔서 그래요. 히터를 틀어놔서 약간 티티티 소리가 나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35분부터 본격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질문 주실 분들 미리미리 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그만 먹어야겠다. 방송해야 되니까. 딱, 자, 34분인데요. 지금 9분 들어오셨어요. 한 명만 더 들어오시면은 곧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만 더 들어오세요. 뭐 일찍 시작했으니까 방송이 좀 여유있게, 10분. 이제 방송하겠습니다. 649회 월급날 가게 문 닫고 방송 일찍 하는 이유는 억설타임즈 쇼. 오늘 그 월급날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월급날과 무관하게 화요일이면 원래 낮에는 손님이 없고
밤에 손님이 있죠. 직장인들이 이제 와서 드시니까. 근데 이제 오전부터 손님이 많았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어떤 그 아주머니 6분들이 오신 데서 그 왜 차인벨, 오더벨 이거를 가져가셨어요. 아니 그걸 왜 가져가?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그건 별일도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7시경에, 오후 7시경에 발생했는데, 갑작스럽게 생맥주 기계에서 처음 듣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윙 하는 소리는 뭐 이렇게 이제 늦상 있는 거는 여러분도 많이 겪었죠, 방송에서. 그런 게 아니라 드르륵 이런 소리가 나. 뭔가 이렇게 쇠가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 기아가 그러니까 서로 엇물리면서 나는 소리, 드르륵 뭔가 이렇게 갈가대는 소리가 한 2-3분 동안 계속 됐습니다. 당황했죠, 인드라가. 아니 왜 이렇게 맥주 기계에서 난생 처음 듣는 맥주 소리가 나나. 맥주 기계는 전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맥주도 정상적으로 따를 수 있는데, 맥주 기계 안에서 뭔가 드르륵 처음 듣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나서 인드라가 맥주 기계, 저희는 참고로 테라 생맥주, 테라 생맥주를 하고 있어요. 테라 생맥주 AS 센터에 문의해서 내일 수리를 점검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소리가 안 나요. 7시경에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직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맥주기계 전화회사에 전화를 AS 부탁하고 휴대폰으로 연락한 이 시각이 몇 시야? 시간을 정확하게 해야지. 시간을 알아야지. 잠깐만. 6시 53분경에, 오후 6시 53분경에 하이트 생맥주 AS 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끊자마자 갑자기 포스 이제 이렇게 결제하고 하는 뭐 이렇게 인드라가 메뉴 주문 나오면은 기록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모니터가 나가 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면 모니터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모니터가 나가 버리고 결제도 안 되고, 아무리 방법을 껐다 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모니터에서 청천은색으로 나면서 그냥 에러 났다고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아예 깜깜무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7시 18경에 7시 18분경에 포스 회사에게 문의해서 내일 또 AS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손님들에게 있던 손님들에게 오늘은 컴퓨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오후 8시에 가게를 마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인드라 막 전화 걸고 난리 난 거, 막 컴퓨터 껐다 켰다 하는 거 다들 눈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손님들이 특이하게도 이제 그런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그냥 간단하게 502잔만 먹고 가는 분들이 그런 손님들이 많은 날이 있고, 오늘 같은 날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지 손님들이 계속 주문해요. 술을 시키면 계속 500을 시키고, 지금 가장 많이 시킨 분이
2명이 와서 한 사람당 8잔, 16잔을 먹기도 하고, 소주도 막 그냥 서너 병 이렇게 계속 먹으면서, 예, 오늘 분위기가 좋아서, 만약에 인드라가 오늘 평상시대로 장사했다면 이분들은 마감 때까지 계속 술을 드실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은열이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테네님 전자전 공격, 그런 의심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유로였습니다. 갑자기 맥주 기계가에서 드르륵 소리가 났고 지금은 아무런 소리가 안 나요. 그런 직후에 맥주 기계가 이상이 생겨서 AS를 부탁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갑자기 모니터가 지직 하더니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41분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649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10월 25일 이논리 월급날 가게 문 닫고 방송을 이직하는 이유는 성렬영, 철수영, 미개소리 방송 VOA, 김기선, 아침한개, 추북일, 신인균, 세운형, 한동은 국토전략, 젊은시각, 한동은 2번이네. 부에나세바, 김학철, 이런 제목이고요. 박정희, 성렬영, 시정연설, 순학, 국토전략, 세운영, 철수영, VOA, 추북일, 아침한개, 김길선, 신인균, 한동은, 젊은시각, 김효한밤, 아이게스, 꽁병지, 부원하세바, 만국유람기, 김학철, 이과형. 우선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과 관련돼서 우리공화당 조원진이 자신이 공약한 대로 오늘 박정희 추모제를 서울 시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이준석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요즘이야 준석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이고 인드라도 이제 손을 놨지만 어쨌든 간에 인드라는 이준석에 관련돼서 공과 과가 있다. 공은 무엇이냐? 국힘당 당대표로서 거의 근래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 10월 26일 날 현충원에 가서 추모를 했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인드라는 준석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당대표가 아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추모한 바가 있죠. 이번 비대위나 국힘당에서 내일 10월 26일 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인드라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렬영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인드라는 주목하고 있고요. 물론 저는 차기 대권 주자인 원희룡, 그 다음에 철수영, 또 태용호 이런 분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물론 세훈이 형도 대통령 후보로 자꾸 거론되지만 인드라는 레전드 서울시장으로 남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껄끄러운지 어쨌든 현재 파리로 가고 파리 출장 중입니다. 가 있네요. 네. 저는 10월 26일 날 국힘당에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드라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죠. 박정희 대통령은 한반도 5천년사, 가나는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이 속설을 정면으로 거부한 하고 한반도 5천년사 최고 인권 지도자로서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을 극복하셨습니다. 한반도 최고 인권 지도자죠. 그래서 인드라는 향후 10만원권 집회 얼굴에는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님,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설명 잘했네. 이과형이 이런 거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인드라가 생각하기에 뭐 전자전 공격일 수 있고, 반쪽압의 바들의 전자전 공격, 또 구규본의 어떤 뭔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런 구규본이나 반쪽압에와 상관없이 신께서 인드라를 뭔가 테스트하시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뭔지 알 수가 없죠. 우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영업이 끝났습니다. 예, 영업 안 합니다. 안타깝네요. 영업이 끝났어요. 네, 영업이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문전비 죄명이 부엉이 시오 관장사에도 안 통하는 이유. 반쪽이들이 성렬형 정부가 복지정책 없애고 지원금 대폭 삭감했다고 구라치고 다니던데요. 오히려 관공서 가보면 반쪽이들 성동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금이라고 알아보니까 문전비 때 10만원 하던 걸 성렬형이 21만원으로 대폭 올렸더군요. 덕분에 금전적인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런 게 있나요? 몰랐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렬형 국회 시정연설, 반쪽 민주당에서 뭐 퇴장했는데, 걔네들이야 뭐 어차피 인드라 신경도 안 쓰고, 예산안과 관련돼서야 뭐 그런 거 헌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있지도 않았던 것들을 뭐 기록을 세우는 거야. 인드라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렬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죠. 이렇게 하나 둘 업보가, 발정미당 국회의원들의 업보가 쌓여간다면 4.15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도 점점 더 관심을 가져줄 수밖에 없다. 저는 분명히 4.15 부정선거 확신하고 있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넘어가고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전문 내용 대체로 뭐 지원을 31번, 경제가 13번, 재정이 12번, 국민이 9번, 미래가 7번, 협력을 4번 언급했다. 협력에 대해서 별 기대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안보 현실, 그런데 문좀비 좌이파시오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인들 알겠죠? 이거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들 알겠죠? 문전비가 단 5년 만에 똥을 엄청나게 싸질러 가지고 이거 똥 치우는데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겠다. 여기서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인드라가 규정하는 것은 ABM이가 맥로인데도 정신 못 차린 놈들. 설사 ABM이가 맥로일지라도 본인이 깨달으면 대한민국 시민이죠. ABM이가 맥로인데 걔가 어떻게 대한민국 시민이냐. 그런 맥로, ABM이가 맥로인 애들을 빼고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절대 대다수의 대한민국 시민은 성렬형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뇌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뇌당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대한민국 시민 생활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건전재정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로 세계가 자랑하는 인정하는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재정 안정국이었는데 단 5년 만에 문전비 잘파쇼 정권이 이 무능부패한 이 쓰레기가 나라 재정을 재벌 3세 똘 망나니처럼 다 망쳐버렸습니다. 이 문전비의 죄악은 깜빵에서 종신으로 썩어도 모자라 지경이에요. 네, 이것만 생각하면 인들아 이가 갈려요. 문전비 잘 파쇼! 거기에 부역하는 쓰레기 같은 놈들은 이가 갈립니다. ABB가 맹무 짓거리를 박산물린 격으로 되풀이하는 이놈들은 신께서 주신 그런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조기 마감할 거라고 힘들어 장담합니다. 장담해요. 니들은 제명에 못 살아. 제명에 못 살아. 그러니까 제명이 지지해야지. 제명에 못 살아 이 쓰레기들아. 자, 그 다음에 장병 봉급을 나는 몰랐어요. 그냥 곧바로 200만원인 줄 알았더니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205만원 된답니다. 지금은 80몇만원, 내년에는 130만원 이렇게 된다네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내후년에 입대하는 게 더 유리한데?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내년에 입대한다고 이미 확정이 됐고요. 요즘 그래서 군인들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군인들 사이에 청년들에게 성렬의 인기는 그냥 여러분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군에 그 자녀를 보낸 그 부모님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은 지금 100% 성렬 지지다. 이렇게까지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주 인기 아주 좋아요. 성렬의 인기. 그래서 인드라 얘기하잖아. 대통령은 군대 안 간 사람 뽑아야 된다고. 인드라는 30개월 군복무 했지만 군대 안 간 사람을 뽑아야 돼. 대통령으로. 여성이든지 우리 성렬은 같은 분이든지 그런 인드라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인드라가 안보 차원에서 장병들 그리고 이 사병 징집병뿐만 아니라 이 직업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월급 급여를 많이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이 어디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예산이 중요해져요.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 직업군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급여가 여태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반쪽놈의 한국 최초 파쇼 정권과 문전비 잘 파쇼 정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드라 강조했죠. 뭡니까? 전작권 연기해야 된다고. 전작권 연기하면 그만큼 한국이 비싼 무기 수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쵸? 그 돈으로 복지 혜택이 징집병이나 지역군에게 더 간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전비 잘 파쇼 정권 때문에 반쪽 넣으면 잘 파쇼 전작권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하는 바람에 이런 내셔널리즘 잘 파쇼 정권의 그 내셔널리즘 국수주의 때문에 지금 해군 잠수함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월급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직업군인들의 아파트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아파트 재개발해서 좋은 아파트를 해줘야죠. 나라를 위해서 힘쓰니까. 안 그래요? 대장동에 쓸 돈을 국군에게 써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드라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전자권 필요 없다. 네? 통일돼도 전자권 필요 없어. 왜 전자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돼? 자주국방? 네? 인드라 분명히 자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파시스트라고 얘기했죠. 자조지 자주가 아닙니다. 자주란 표현 자체가 파시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운전비 좌파쇼와 발동놈의 좌파쇼가 저지른 해약 중에 하나가 안보 해약 중에 하나 전자권이에요. 예? 그딴 거 왜 필요해? 이 쓰레기들아, 이 맥놈 더러운 자식들아. 이해가 되셨죠? 자, 전자권 대신에 군대 복무 갔다 오면 다달이 통장에 그것도 이렇게 당장 주면 또 고참들한테 돈 뺏길 수도 있으니까 다달이 적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대할쯤 되면은 돈 2천만 원 정도 딱 마련하는 거야. 이걸로 종잣돈으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되는 거라고. 얼마나 좋아 이거 복지 혜택이.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에 파쇼 운전비 그냥 쓰레기들아. 4.15 부정선거 하여튼가 그렇고 인간지표 원금 해고 인드라가 현금 보유하며 태풍 전야를 직감한다. 거래소 코룡 티슈진 상장 유지 결정.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네요. 하지만 오늘날까지 쭉 읽어보시고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이제 이분은 이걸로 티슈진이 거래 정지되는 바람에 이분이 이제 자살까지 고려했죠. 이분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는 인드라만 알고 있고 이건 공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적인 내용이라서 중요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투자한 이유는 자기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되지 않아 가지고 몇 년 동안 자살을 고민할 정도였다. 안녕하세요. 테네님 찰스형 군필인데요. 해군군이가. 그래요.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저는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저는 어제까지 그 철수형이 현재 차기 대통령으로서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철수형이 가장 비호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가 오히려 철수형한테는 좋은 소식인 줄 아는 거 아시죠? 가장 비호감이 철수형이라는 것 자체는 철수형이 가장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등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전비 때 초기에 1위 달리는 애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인드라 강조할게. 여론조사 지금 호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 언제 의미가 있느냐? 총선 끝나고서부터 등장하는 여론조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대선 1년 전, 지금 2022년 이면 3, 4, 5, 6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선 1년 전 그때 여론조사가 중요하다.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가 일단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대선 투표일 1년 전
이때가 중요하고 6개월 전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 지금 현재 뭐 선호도 이런 거는 그냥 애들의 장난이다. 관심 꺼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현 40대는 집단주의 꼰대 잘파시오 적폐 마지막 세대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40대에게 저항하십시오. 이 40대 특히 잘파시오 40대 무슨 밭종 놓으면 찬양하는 40대 쓰레기들, 이 집단 세뇌 파시스트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저항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20, 30대 젊은 층들은 이 40대 꼰대들에게, 잘파시오 꼰대들에게 저항하셔야 됩니다. 수구꼴통 꼰대들에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저항할 때 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말할 자격이 느끼겠습니다. 침묵해도 되긴 하지. 그러나 분노할 땐 분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40대 자유파쇼 꼴통, 문전비를 지지하고 밭종로면을 지지하는 이런 자유파쇼 꼴통들, 수꼴통, 한국의 마지막 자유파쇼 집단주의 수꼴통들에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적폐 집단을 해체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영원히 종먹는다. 갈갈이 그냥 낱낱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말끔하게 해체시켜버려야 됩니다. 테네님 40대가 더 꼴통입니다. 50대는 자기 꼴통들 아니에요. 인들아 50대잖아요. 50대 자기 꼴통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40대가 자기 파쇼 꼴통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40대가 자기 파쇼 꼴통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50대도 그래, 테네님 말대로 자기 파쇼 꼴통 세대라고 합시다. 그러나 인들아 볼 때 40대가 더 강력한 자기 파쇼 꼴통 세대예요.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50대도 뭐 자유파쇼 꼴통 세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자유파쇼 꼴통 세대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었다고요, 여러분. 통계 나와 있어요. 여론조사에.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50대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파쇼 꼴통이겠습니까? 40대가 계속 그렇게 된 것들은 북일본이 또 그런 걸 만들어 놨었죠. 그래요. 테니님 그냥 50대가 자유파쇼라고 합시다. 테니님이 40대인가 봐. 맞아 40대지. 또 듣기 싫어하나 봐.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꼰대 40대 적폐들 타도하자. 40대 자유파쇼 집단주의 마지막 꼴통 세대입니다. 50대도 꼴통 세대 맞죠. 뭐 시작은 50대 자유파쇼 꼴통 시작했지만 이 40대가 마지막 자유파쇼 꼴통 세대입니다. 그리고 인들아 볼 때 그 50대 자유파쇼 꼴통보다 40대 자유파쇼 꼴통이 더 악랄하고 더 뒤에 오는 놈들이 원래 더 지독한 놈들이거든요. 더 악랄하고. 원래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뭐든지.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집단주의 자유파쇼 꼴통을 시작한 건 50대지만 이 마지막을 장식한 이 40대 자유파쇼 꼴통 세대를 때려 부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0, 30대와 걸기에서 지금 이 40대들을 해체시켜야 된다. 바꿔야, 직장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40대지만, 난 40대지만 이런 자유파쇼 꼴통이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들은 40대를 옹호하지 말고
20, 30대와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40대지만 40대를 지지하지 않아. 난 20, 30대를 지지해. 당신들과 함께하겠다. 나는 40대 4이지만 주류인 좌익파쇼 꼴통들과는 달라. 20, 30대 당신들 개인주의자들과 같이 함께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야지. 40대하고 나는 40대니까 40대를 옹호해야지. 이런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캠파이어 칠판이 궁금한 게 있네요. 국유보는 왜 친중시대에 박근혜 대통령을 왜 임명한 거죠? 친중시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니까 임명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역할이 있었으니까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친중시대에 이런 질문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국유보는 왜 친중시대에 이명박을 임명했나요? 네. 국유보는 왜 친중시대에 김영삼을 임명했나요? 이런 질문도 되는 거죠. 딱히 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세요? 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국유보는 친중시대에 전두환을 임명했나요? 네? 국유보는 왜 친중시대에 특히 한중수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인데 왜 국유보는 친중시대에 왜 노태우를 임명했나요? 왜 이런 질문을 안 하시고 왜 하필 딱 찍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임명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친중시대이지만 그 안에서 또 한반도의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이겠죠. 시대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친중시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딱 직접 연결시키면 그건 많은 오해를 날 수가 있다. 네. 탄핵됐어요? 탄핵된 것은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인 거죠. 예, 늘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만약에 국외본이 트럼프를 임명할 생각이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다 마쳤다면, 애매하게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면들을 고려하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다 했는데 캠파이어님 지난 방송들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인드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에 국유본이 임명했을 때는 탄핵할 생각을 가지고서 임명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가 확 달라지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월호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해서 된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게 언제 국제 정세가 달라지느냐 해서 저는 대략 2015년 경을 보고 있습니다. 2015년 경에 국제 경제적인 면들 여러 가지 면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저도 모르죠. 국유본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국영 결정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렇고요. 그냥 국유본의 국제 정세상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몰아갔고 이렇게 여기에 중대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반쪽 아베였다. 다시 말하자면 인드라가 국제 정세에서 자세히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2010년대 일본의 사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다. 일본 경제, 일본 정치가 굉장히 어렵게 굴러가고 여기에 대해서 반쪽 아베가 강력하게 국유본 본사에게 요구했고 국유본 본사는 반쪽 아베의 강력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이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반쪽 아베 간의 그 위안부 협상 같은 경우는 인드라 얘기했죠. 명분도 한국이
이기고 실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챙기고 100% 일본 반쪽 아베가 구역당했던 사건이 위안부 합의입니다. 그 소녀상 같은 것들은 오바마 정부가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소녀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유본 지도하에 반쪽 아베가 박근혜 대통령 말 듣겠습니까? 안 됐지. 근데 반쪽 아베가 들을 수밖에 없던 건 국유본이 하라고 그러니까 한국 할 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반쪽 아베는 치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거를 180도로 뒤집힌 게 이 문전비 잘 파시स्ट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반쪽 아베가 명분으로도 앞서고 실리도 100% 일본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상 복귀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명수 사법부에 대한 재판 거래가 이런 어떤 비리가 있다면 거의 밝혀져서 사법부 개혁, 사법부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법 체계가 정상화되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일본에서는 그 역사에 대한 반성, 사과가 있고 한국인들아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한국에서는 대신에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러한 어떠한 한일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런 어떠한 대승적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오갈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그래서 세월호 7시간 하면은 산케이 우이파쇼 일본의 우이파쇼 대표 언론이 산케이 문해 친추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토록 음해하던 찌라시가 산케이와 문해 친추였습니다. 이 산케이 세월호 7시간 음모론을 전개했던 애들 그리고 반쪽 아베가 그런 산케이 기자를 막 경례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한국의 잘 파쇼 찌라시들이 그런 산케이 7시간을 대서특필하고 자기 편으로 여겼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일본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왔죠. 왜 왔겠어요? 반쪽 아베의 작품이라는 거지. 그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할게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잘못된 역사적으로 반드시 잘못된 일이고 그렇지만은 그 배우가 중요하지 거기에 이렇게 국유본이 그렇게 큰 흐름으로 하는데 설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도구가 됐다 할지라도 저는 관용적으로 생각한다. 유승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유승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과 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배우는 국내 수준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4.15 부정선거의 어떤 그런 것들은 국내 수준이 아니라 반쪽 아베 수준으로 봐야 된다.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드라는 관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그렇다고 해서 시킨 대로 한다고 무조건 다 죄가 없냐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보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유승민 씹고 뭐 준석이 씹는 것도 인드라 볼 땐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그런 반쪽 아베 잔당바들의 어떤 그런 극한 노름에 놀아날 수 있는 거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준석이를 과하게 미워할 필요도 없고 유승민을 과하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과하게 애증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냥 잊으시면 돼. 제가 볼 땐 별로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야. 그렇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수영 외교 안보 질의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뭐 통일 부분이야 뭐 그 통일 부분에서 이 그
뭐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철수영이 잘 지적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 그럼 군축이 막 지금 VOE에서도 군축이 나오잖아. 이게 이제 문전비 때의 용이 아니라 이제 성렬령 때의 그 얘기인데, 이 군축하면 저 철수영이 잘 얘기했지만, 예? 전작권 이것 때문에, 예? 한국의 군사력을 지나치게 재래식 무기를 지나치게 키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면들에 대해서 인들아 볼 때는, 예, 좀 비판적이다 이거죠. 그보다 그냥 한국군의 사병도 월급 올려주고 직업군인들 처우 개선한다. 뭐 전 세계에 누가 내놔도, 예, 누가 뭐래 이거. 예. 그 재래식 무기 군축 한국은 사실 환영해요. 예. 구축해도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국기본의 논리가, 예, 반쪽정원이 재래식 무기로는 어떻게든 설명이 안 되거든요. 모든 게 다 열세니까. 예. 국기본 입장에서는 2025년까지 어떻게든 분단체제 지속하려고 하는데, 뭐 군사력이면 군사력, 경제력, 무엇보다 경제력이죠.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그 모든 게 다 열세야. 그냥 열세도 아니고 그냥 게임 자체가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흡수통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국기본이 하는 방식이 북핵이다 이거야. 북핵은 국기본 거고. 예. 이제 국기본 북한은 이제 핵밖에 없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냥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없는 셈 쳐도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축이 나선다 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나쁘지 않은 카드다, 이런 얘기를 늘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한국은 예, 간단해요. 예. 문전비 잘파시오 정권과 그 반쪽 노명 잘파시오 정권의 예, 전작권 이런 것들 연기시키면 돼요. 대신에 국군들의 처우 개선하면 된다. 뭐가 문제돼? 딱 좋죠. 예, 여론적으로 해서 군축하면 아무 무리가 없다. 뭐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지금 거의 쓰레기나 마찬가지인 어떤 북한의, 예, 그 휴전선 인근에 설치된 방사포들이 다, 예, 좀 더 후퇴하는 방향, 예, 그런 식의 어떤 군축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휴전선 인근에 있는 파주나 철원이나 이러한 고성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 튼튼한 안보, 억지력을 전제해야 된다. 문전비 잘파시오 정권 때와처럼 한다면, 예, 망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억지력을 전제한 상태에서의 어떠한 외교, 평화 협상이지, 억지력을 해제된 상태에서 평화 협상이라는 것은 그냥, 예, 한마디로, 예, 개념이 없는 개념 상실, 예, 근본 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닉 수낙, 이 친구가 드디어 총리가 됐네요. 예. 수낙은 인도계죠. 그리고 지금 인드라가 강조하는 카밀라 해리스도, 예, 인도계. 향후 지금 국외부는 여태까지 50년간의 친중 정책에서 반중 정책으로 돌아섰죠. 그리고 이제 반중 정책으로 돌아선 직후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친인도 정책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친인도 정책이었지만, 이것은
친중 친인도 때와의 그런 것과 생각해 볼 때 조금 개념이 다르다 이거죠. 예를 들면 그 북일본이 과거에 후르시초프 시절에도 쿠바 핵 미사일 위기 직후에도 미소 간의 그런 어떠한 뭔가 서로 간에 협력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그러한 거 시작된 게 이제 73년 핑퐁 외교 이후거든요. 딱 다시 말하면 북일본이 10년 정도의 친인동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근래 들어와서 2010년 이후에, 근데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여전히 친중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땐 표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반중의 시대란 말입니다. 이 반중의 시대에서 보다 미국에서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가 카밀라 해리스 인도계고, 또한 영국의 최초 유색인종 총리가 의시 순낙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이걸 전제하고 영국에서는 이러한 인도계를 총리로 한다는 것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경제적 이득도 고려하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없는 세계 경제를 고려할 때 그만큼 더 인도 경제가 중요함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번 존슨 총리 같은 경우는 터키 계열을 가지고 있었죠. 터키 경제도 신경 썼다는 거죠. 근데 터키 경제보다는 인도 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축하드린다. 그래서 르시 수낙은 말하자면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다. 아니죠, 영국의 오바마 대통령. 영국의 오바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날 지금 80년생이니까 뭐 한 42살? 그러니까 오바마하고 나이가 비슷한 시기에 총리가 됐으니까 영국의 오바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메콩 시파루 국토전략TV 화면만으로는 단순 퇴장으로 보였는데 추후의 영상을 보면 단순 퇴장으로 볼 수 없군요. 국토전략TV가 특종을 내었습니다. 후진타오가 본보기로 확정당할까요? 이런 경우면 이 정도로 됐다면 후진타오가 앞날을 보장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 정도로 모멸감을 줬다면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전략, 특정된 국토전략이 또 이런 것들 보면 대만 중국 충돌 임박, 인드라가 잠시 필리핀에 관심 보이자마자 필리핀 동영상을 올리는 국토전략TV 센스. 이 정도면 국토전략TV를 AI가 운영하고 있다는 음모로도 나올 수 있을 듯. 하여튼 국토전략 국뽕류 채널로서는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감각은 진짜로 높이 산다, 위험천만하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태풍이라면 혹시 중국 대만 침공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만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메콩 시파로는 대만을 침략할 수가 없다. 확률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0.0001%다. 물론 블랙스완 관점에서 그런 희박한 확률일지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0.01%로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거는 인드라가 어떤 태풍 전야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인드라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메콩 시파르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중국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블랙스완이죠.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지금 향후 2주간에 걸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 희박한데 인드라가 볼 때 0.01%인데 메콩 18가 미친 척하고 대만에 침공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블랙스완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있느라는 확률이 매우 낮지만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확률도 높다고 보지 않는 거죠. 오히려 확률이 높은 것은 반쪽 정은이 중간선거 지금 이제 메콩 18가 임명해서 김일성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비판적인데 그건 있어요. 이거는 반쪽 정원이 아무리 무식하더라도 어린아이라도 상식으로 자기가 핵미사를 쐈으면 관종이잖아 반쪽 정원이. 그러면 전 세계가 뭔가 깜짝 놀래주고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을 리액션을 즐기는 놈이 관종의 특징인데 핵미사일 쐈어, 실험했어, 핵실험을 했어. 세계가 조용하고 무시하면 뭐 쐈냐? 쐈나보다 하고 넘어가면 가장 실망할 아이가 반쪽정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준비가 되면 핵실험을 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어떤 타이밍에 핵실험하는 게 가장 홍보 효과가 크겠냐? 이거 당연히 굴리겠죠. 그게 가장 적기는 인드라 볼 때 중간선거 직전이다 이거죠. 꼭 중간선거에 마치지 않더라도 지금 사전선거 중이니까 그런 것들 우편투표 중이니까 그런 거 되게 해서 이 메콩 18호 연임 영구집권 확정 일부터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가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시기에 안 쏴도 뭐 안 쏴면 안 쏴는 거지만 쏠 확률이 이 시기가 어떤 효과를 높이기에 좋다 이거죠. 말하자면 뭐 그 외에 어쨌든 뭔가 반쪽 정원이가 핵시험을 했는데 한국 증시가 올라버린다 이래버리면 김 빠지는 거잖아. 뭔가 반쪽 정원이 핵실험을 했으면 한국 증시가 3% 이상 뭐 폭락해주는 맛이 있어야지 반쪽 정원도 쏜 보람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핵실험 한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3% 이상 폭락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쪽 정원이 핵실험할 때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어떤 경제 사고 뭔가 커다란 어떤 국제적으로 폭락할 수 있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타이밍에 핵실험을 한다면 또 효과가 배가 되겠죠. 예를 들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핵 전술핵을 쏜 시점 그것과 동시다발적으로 반쪽 정원이가 핵실험한다든가, 그렇죠? 혹은 뭐 영국이나 일본에서 지금 막 채권이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환율이 지금 미친듯이 폭락 중인데 이 환율을 폭락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뭐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소식, 뭐 이런 어떤 경제 뉴스 측면에서 뭔가 어떤 뭐 스리랑카 같은 나라 정도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경제력이 조금 있는 그런 나라에서 디폴트를 선언한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됐을 때 그때 딱 핵실험하면 제대로 효과가 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주가 폭락한 그 것은 야 국내도 꾼들아, 쥐어 때린 애들아, 니네들 돈 번 건 다 반쪽정원 내 덕분이야 뭐 이렇게 자랑할 거 아니야. 그런 껌떡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반쪽정원이 핵실험했는데도 한국 증시가 상승해봐. 반쪽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똥돼지.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노리는 건 당연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맹꽁 시파르 VOA 공산당 당대회 앞두고 베이징 시내에 맹꽁 시파르 비난 현수막이 걸려있네요. 그래도 이런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들이 있는 정도면 그래도 중국이 현재 중국이 북한보다는 훨씬 더 민주주의 국가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맹꽁 시파르의 목표는 중국의 북한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거죠. 모택동화, 파시화를 실행하기 때문에 뭐 주식도 폭락했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북한 7차 핵실험, 지금 위험한 시기니까 당연히 한반도 정보 역량을 추가 배치하겠죠.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지금 다 이동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한반도 여기에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이 이런 좋은 말을 했어요.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김민재 같고 신성 불가침한 것이다. 나는 뭐 철통 같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인드라가 이해되는데 외교 용어로서 신성 불가침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드라가 인상 깊었다. 철통 같다. 외교나 군사안보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얘기거든. 김민재 같다. 근데 신성 불가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좀 알아.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깨달아라. 애비애비가 맥로인 애들은 어차피 암만 어떤 얘기를 하든 뭐 무시하겠지만 신경 끄고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이 정도 메시지는 들어주고, 한국의 찌라시들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침묵하고 있잖아. 한국의 찌라시들은 그냥 뭐 맹꽁 시파르가 헛소리하면 그건 대서특필하는데 미국에서 뭐 얘기하면 관심이 없죠. 찌라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다음 아침한개. 이게 이제 아침한개는 천재적인 한국의 안보계의 톰 크루즈, 한국 안보 유튜브계의 1인자 아침한개님. 역시 아침한개님 다운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 김길선 누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거 그냥 하나의 다 그냥 명언이에요. 명언. 어록을 만들어야 돼. 김길선 누님의 어떠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누가 어록으로 남기셨으면 나면 좋겠어요. 북한의 상류층은 어떤 애들이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 정의를 하잖아. 공급소가 있다. 이 공급소의 대상이 되는 자만을 북한에서 상류층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게 딱 규정하잖아. 얼마나 알기 쉬워. 그 다음에 반쪽 일성 반쪽 정의를 외에 그런 공산주의 사회에 가본 사람이 없다. 명언이야. 아주 좋아. 남조선을 해방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그 다음에 군수 생산 가동률이 10% 15%라는 말을 들은 반쪽 정일이 우리 망했어. 그 다음에 벼랑 끝 전술의 제2탄이다. 자신있게 우리 김길선 누님께서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면들은 참 대부분의 얘기에서 김길선 선생님의 말씀에 인들하는 존경심을 품고 주의 깊게 듣습니다. 다만 그거를 전제하고 인드라와 우리 김길선 누님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마시고, 인드라의 생각은 이래요. 대부분 말씀을 동의하고요. 91년 빅토르 스차일드 지경 식민지 소련 붕괴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두 번째, 91년 이후 데이비드 록펠러 세계 체제에서 소련 중국 비중이 북한에서 비중이 약화되는 대신에 반쪽 아베파 상륙위원회 아시아 지부 일본 비중이 북한에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반쪽 정일 제일교포
애랑 해가지고 반쪽이 정은 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막 그 반쪽 정은하고 이 애들이 막 일본 예? 일본의 그 영향력이 커지니까 누구야 그 숙청당한 그 걔 이름 뭐지? 걔도 일본에 몰러 다녀오고 그런 만큼 자기 친일파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애썼던 거 아니에요. 왜? 말하자면 이 반쪽 정원도 친일파 아니야 북한에서. 뭐 집안 자체가 악질 악질 친일파긴 하지만 어쨌든 뿌리부터 반쪽 정원이 이렇게 됐다. 아니 간단하게 해서 소련과 중국이 돈을 안 대주니까 어디서 돈 구할 데가 어디 있어요. 일본밖에 없는 거지. 그 일본이 곧바로 주기는 또 일본도 민망하잖아. 물론 이 뭐야 빠진코 라인 조총연계 라인 통해 가지고 주는 거는 별개지만 그거 갖고 돼? 예, 그거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90년대 핵협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수로 뭐 이런 거 지원해 준 게 이게 반쪽 정일이 잘해서가 아니고 반쪽 정일이 쇼한 거를 구의원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안 되죠. 김기순 아니지. 속은 게 아니라 속아준 거죠. 그런 명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돈을 주고 여러 명목에서 이렇게 줘가지고 북핵을 개발하게 만드는 거죠. 북핵은 누구 거? 구경 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외보는 2025년 분단체제의 가성비가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는 분단체제 지속을 원해요. 분단체제 지속을 원한다는 건 북한 체제가 나름대로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기를 원한다고 봤을 때 물론 반쪽정은 돼지고 뽕요정이 집권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국외보는 앞으로도 2025년까지는 얼마든지 속아줄 의향이 있는 겁니다. 국외보는 반쪽정원이 뭐라고 하든 국외보는 속아줄 의향이 있어요. 2025년까지는 그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계인들한테 이게 들통나지 않고 속아주는 척 할 것인가, 이게 국외원의 고민이에요. 거기서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세계인들이 눈치채지 않게 속아줄 것인가, 이게 2025년까지 국외원 과제라니까. 아시나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2025년에 반쪽 정원이 아웃될 가능성도 있다.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분이 테네님께서 인드라 선생님께서 신을 믿는다고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일 듯. 신성울까? 그런가요? 하여튼간에 인드라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인균 선생, 헤르손 무혈입성 임박. 벌써 이렇게 헤르손을 무혈입성 임박이 했군요. 점점 10월 말로 가고 있죠. 만약에 이러한 속도라면은 11월 달 되면,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중간 선거 전에, 미국 중간 선거 전에 뭔가 우크라이나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어느 쪽에서든 터질 수 있다. 푸틴 입장에서는 전술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떤 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옛 영토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를 건드리지 않는다. 저촉되지 않아요. 확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털어놔도 그 확전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시고, 벨라루스가 요즘 자꾸 나오는데 벨라루스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고, 하여튼간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10월 달은 거의 이 정도로 마무리가 돼간다면
우크라이나 11월 정세가 매우 궁금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도어스태핑 성예령 믿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 쇼핑하듯 입맛대로 수사기관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없어. 아마 또 뭐 한동훈 어록집도 있죠. 말을 조리 있게 잘합니다. 한동훈. 뭐 믿고 있죠. 인들아는 신경 쓰지 않고 있고. 뭐 저는 한동훈이 차기에 무슨 총선에 나온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지금 한동훈 총선에 차출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는 섣부른 얘기고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동훈은 인들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인들아는 차기 대선 주자의 후보에 한동훈은 없어요. 인들아의 어떠한 구입원론 관점에서 차기 대선 주자는 60년대 생이어야 하고 김이박이 아니어야 되고 김이박로가 아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한동훈은 60년대생이 아니죠. 한씨니까 성씨는 가능한데 60년대생이 아니에요. 한동훈은. 안타깝지만 차기를 노릴 수는 있지만 차기는 안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비서실장이 대통령 된다고 비서실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지도 않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라고 차기의 검찰 출신 대통령을 만들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차기의 대통령 되기는 힘들다. 본인이 이걸 잘 아셔야 된다. 그럼 어떤 것이 좋냐? 한동훈은 뭐 나중에 저는 제 생각에는 총선 나와도 되고 전 나쁘지 않아요. 하여튼 그건 근데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그냥 법무장관 일만 충실히 하고 5년 내내 그냥 성렬형 정부 내내 5년 내내 법무장관 하고 한 몇 년 쉬었다가 곧바로 국회의원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몇 년 쉬었다가 국회의원 5년 동안 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 구의원 본사 가서 한 3, 4년 유학 공부하고 그쵸? 그리고 돌아오면 그때 대통령 후보를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잖아 우리 한동훈. 서욱 김홍희가 구속된 이유가 다행히 이거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뭐 어느 때는 재명이한테 쏠리고 어느 때는 문재인한테 쏠리고 문전비한테 쏠리고 그러는데 이거 균형 있게 가는 게 중요하다. 인들아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재명이와 문전비를 같이 가는 거야. 한쪽만 가는 게 아니야.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성렬형 내내 집권 내내 계속 가는 거야. 천천히 해도 돼.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똥줄 타는 건 뭐 문전비와 죄명이지 우리가 아니야. 죄를 저지른 놈들은 딱 선거 공판 날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똥줄 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는 그걸 즐기면 돼. 간단하게 얘기했어. 그리고 명수사법부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천천히 해요.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4년 내내 총선 때건 대선 때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차기 대선 주자 대선 발정미당 차기 발정미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에 대법원에서 제명이 구속해도 되고 그쵸? 구속영장 발부하고 선거 이제 그 전에 나와야 되지. 선거 공판이 발정미당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확정한 다음 날 사법부에서 양심적이고 정상화되고 자유적이고 민주적인 사법부에서 제명이 구속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체포. 얼마나 재밌어. 자,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큰 그림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인드라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건 성렬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렬형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구기본이 주도하고 있다니까. 제명이 수사하고 성렬형 저 문전비 수사는 구기본 작품이에요. 구기본이 하고 있어. 예? 이건 거슬 수가 없어요. 예? 야 그리고 반쪽미당 얘들아, 이놈들이 저 성렬형 자꾸 그러는데 성렬형 탓하기 못돼. 이거는 성렬형 때문이 아니야. 구기본이 오더 때린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넘어가자. 아 그리고 왜 토비가 이게 축구 얘기 한 10분 만에 이제 10시 안에 끝내겠습니다. 토비가 토준딱인가 홈에서 졌네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해. 거기다 홈에서 집중력, 거기다가 수비진이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감독 탓이죠. 콘테 탓. 그리고 손흥민이 10분 안에 4번의 슈팅을 쐈는데 그 중에 운이 없어서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집중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이런 어떤 선수들 사이에서 집중력이 필요한데 이 집중력이 해이해졌다면 그거는 팀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인드라는 그동안 누가 막 콘테 비판해도 인드라는 손흥민보다 콘테다. 인드라는 손흥민보다 콘테를 지지한다. 줄곧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졌다는 것은 인드라 볼 때는 좀 실망스럽다. 그리고 뭐 뉴캐슬이 잘해서 진 게 아니라 토트넘이 못해서 진 거잖아요. 이런 것도 큰 문제다. 인드라는 그렇다고 해서 일부 팬처럼 콘테 나가? 이런 입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고요. 다만 이번에 아마 홈에서 그 리스본 스포르팅인가? 지난 리스본 스포르팅인가? 그 친구라고는 원정 가서 졌잖아요. 토트넘이. 이번에는 홈에서 경기를 치를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이번 홈에서 치르는 챔스 조리그 예선에서 진다면 비기는 것도 안 돼. 비겨도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 경기가 마르세유의 홈 경기거든요. 마르세유 원정 경기죠. 토트넘 입장에서 마르세유 원정 경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리스본 스포르팅과 그 팀하고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비겨도 안 돼. 이기지 못한다면 콘테 경질도 소식이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인드라만 이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인드라 성향의 어떤 여태까지 막 토트넘 경기장에서 안토니오 콘테송 불렀던 사람들이 대부분 인드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콘테를 응원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그 홈 경기에서 포르투갈 팀한테 진다면 그분들도 콘테에게 떠날 것이다. 그러면 귀신같이 그 토트넘 CEO는 경질할 겁니다. 그리고 꽁병지 말대로 첼시에서 잘린 전술 이론가,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 투엘이 올지도 모르죠. 아니 뭐 무리도 왔는데 콘테도 왔는데 투엘이 못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투엘 올 수가 있죠. 투엘 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미치는 게 투엘이. 토트넘 보면 여태까지 이 토트넘 분위기는 토중딱 중위권이 딱이야. 분위기가 빅클럽 분위기보다는 중위권 팀 분위기에서 선수단이 화기애애하거든요. 그걸 또 분위기를 손흥민이 만들었어. 근데 이게 투엘이 오면 찬바람이 쌩쌩 불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간에 챔스리그에서 진다면 콘테도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게스, 꽁병지, 그 다음에 부어나세바 김민재. 부어나세바가 김민재랑 약식 인터뷰라도 한 듯한 제목이지만 아니죠. 멀리서 그냥
민재 하고 민재가 손 들어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폴리 구단 홍보팀이 이 정도면 한국 시장 겨냥해서 나폴리 구단이 김민재랑 부오나세바 약식 인터뷰 기획도 해야지. 빨리빨리 이게 행보를 움직여야죠. 부오나세바가 지금 이탈리아 나폴리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세로 치든 나오는데, 김민재와 부오나세바가 약식 인터뷰하는 건 나폴리 팬들에게도 굉장한 재밌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거 나폴리 홍보팀이 해야 되죠.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근데 분위기가 로마하고 몰랐는데, 로마하고 AS 로마하고 나폴리가 견원지간인가봐요. 지난번에 영상에 보니까 나폴리 거주 나폴리 팀 사람들은 이번 경기에 입장을 못하게끔 만들었던 거 보면 과거에 무슨 큰 사건 사고를 터뜨렸나 봅니다. 그리고 신성불가침이랬고요. 베네치아 그리스 인연. 부오나세바는 또 그리스 가서 수모를 당했죠. 갑자기 또 이제 부오나세바가 베네치아에 사는, 나폴리가 아니라 베네치아에 살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하니까 과거에 베네치아에서 만났던 그리스인들이 생각이 나네요. 한국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 어떤 말을 쓰냐, 거기에서 인드라가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에서는, 헬라에서는 이태리어와 터키어 중 어떤 말을 쓰냐 물어가지고 상대방을 당황시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만국 유람기, 어떤 또순이 같은 스타일의 이제 언니가 이렇게 아테네 다크 투어를 했네요. 다크 투어. 다크 투어라는 게 뭐냐? 서울에서도 이런 다크 투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외국인도 그렇고 한국인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달동네, 서울의 달동네, 무슨 개미 마을 이런 데 다니는 거, 이런 것도 다크 투어라고 하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크레타 섬에 간 게 재밌네요. 이 친구가 크레타 섬, 인드라도 궁금했어요. 크레타. 이렇군요. 우통 까고 응원한다. 근데 그 미넨 향후회라고 하는데, 미넨이 이 독일 남부에 있잖아요. 이 미넨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이태리에서 많이 취직하러 오는 것 같아요. 벨기에에서는 인드라 느꼈던 건, 벨기에에서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러니까 인드라는 벨기에나 네덜란드에서 만난 친구들이 스페인, 포르투갈 친구들이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친구들은 벨기에나 네덜란드 와서 일자리 얻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이태리 얘네들은 독일 뮌헨에서 일자리 얻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즈부르크에서 만난 친구도 본인은 굳고 독일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인상은 딱 봐도 우리 이태리 친구 같은데,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바텐더 하고 있다는데 딱 보면 그냥 독일 뮌헨에서 피자집 주방장, 이태리 맥주집은 아니고 이태리 피자집 주방장 할 것 같은 분인데 애가 안 그렇고.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는 알파카 월드라는 걸 몰라요. 홍천에 있대요. 홍천에 알파카 월드라는 게 재밌네요. 동물들이 쫙 있네. 그 다음에 우리 인드라가 좋아하는 김학철 배우, 간만에 또 즉흥 연기를 보이셨네. 또 기묘한 해적, 기묘한 밥 신라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다세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